오늘 할 게 이 10가지예요. 무턱과 하악외소증의 차이 들고 또 하악외소증에서 시행되는 삼악 또는 양악수술 어떤 게 맞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악외소증 환자에서 시행되는 양악수술의 한계점에 대해서 실제 예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무턱 증상 환자의 실제 예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무턱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시행하는 턱구 보형물의 종류, 그 다음에 각 종류별 한계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턱끝 전진술이잖아요. 그래서 턱끝 전진술에 대한 이제 일단 해부학적 이해가 좀 필요해요. 해부학적 이해를 한 다음에야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턱끝 전진술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턱끝 전진술을 2번 해서 더 많이 빼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2단 절골 또는 샌드위치 절골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무턱이신 분들은 대부분 또 수면 무호흡증 또는 코골이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 또는 간혹 어떤 성형외과 선생님들께서 이설근 전진술을 해서 수술을 하면, 무턱 수술을 하면 이게 좋아진다. 무턱도 좋아지고 수면 무호흡도 좋아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돼서 효과를 봤다. 나 이제 잘 때 숨 잘 쉬어. 코 안 골아. 수면 무호흡이 좋아졌어. 이렇게 하시는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좋아질 거지만 실제로 환자가 증상 개선 효과를 느끼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비중격 망곡증이에요. 비중격 망곡증이 제가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비인후과를 가면은 비중격 망곡증이 있어서 숨을 잘 못 쉰다. 감기도 잘 걸리고 비염도 자주 오고 뭐 축농증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다 틀린 얘기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비인후과 친구도 있고 하니까 어느 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야, 나 비중격 망곡증 되게 심하지. 나 코딱지 팔 때 이거 손가락 넣어보면 한쪽은 뻥 뚫리는데 한쪽은 좁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수술하면 좋아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술하면은 뭐 이렇게 손가락 들어갔을 때는 똑같을 거야. 그리고 숨이 잘 쉬어져? 감기가 덜 걸려? 그랬더니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강 퇴색을 막기 위해서 비중격 망곡증을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 정도예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퇴색같이 되는 경우에는 개선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조금 답답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서는 아닌 것처럼 이설근 전진술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좋아져야 돼요. 하지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거는 제가 경험한 바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논문들을 보면 이설근 전진술을 해서 호흡이 좋아졌다라고 쓰고 싶겠죠. 이게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는 건데 그 증명을 하는 방법이 객관적인 밸류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설문지 돌려서 좋아졌니 안 좋아졌니 뭐 0에서 10까지 표현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100% 팩트다. 모든 환자에서 그렇게 개선 효과를 느낀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 논문의 경향은 그런 어떤 환자의 주관적인 설문조사는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시각화를 해서 쟀더니 기도가 넓어졌다. 이걸 보여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걸 보여줘도 지금 뭐 믿을까 말까. 몇 명이나 그랬는데 케이스가 몇 개인데 요걸 따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 옛날 방식의 설문지 환자들한테 좋아졌죠? 좋아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설문지 작성해서 논문으로 나오는 것들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설근 전진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무턱 증상의 진단 과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블로그에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무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면 저 플로우 차트를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턱끝 수술. 이제 많이 하는 턱끝 수술의 종류별 장단점. 뭐 T절골이니 뭐니 뭐 많잖아요. 전진술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말만 들어서 환자분들이 용어는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도는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선으로 좀 쉽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무턱과 하악외소증의 차이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무턱이냐 하악외소증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글쎄 무턱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하악외소증에 가까운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지, 이 환자는 무조건 하악외소증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턱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 무턱의 심한 상태가 하악외소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이쪽에 보이는 요 분하고 요 분의 그 턱 CT거든요. 외측에서 본 모습을 보면 두 분 다 여기 턱에 전진이 없는 무턱이에요. 그런데 요 부분을 보면 양쪽이 좀 달라요. 그죠? 이걸 맨디블라 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길이거든요. 이 턱 끝의 길이. 그래서 이 길이가 이쪽은 충분히 긴 듯한데 이쪽은 좀 짧죠. 그리고 콘다일 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콘다일 하이트라고 그러는데 정상보다 이 콘다일 하이트가 하악외소증에서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악외소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거는 무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를 해박적으로 이제 조금 아나토미를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1번이라고 표현된 여기가 하악 과두의 길이에요. 콘다일 하이트라고 해서 여기가 콘다일 하이트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게 맨디블라 하이트라고 해서 이 고니움 턱 끝의 각 꺾인 부분에서 콘다일까지의 거리 4번이 하악 높이 맨디블라 하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악 체부의 길이가 맨디블라 랭스예요. 그게 6번 이렇게 쭉 길게 있죠. 턱 끝의 가장 밑에 부분을 맨툼이라고 하는데 그 맨툼에서 고니움까지 턱의 꺾인 부분까지를 맨디블라 랭스라고 해요. 그래서 하악 체부 길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악 각도, 이게 하악과 각도를 고니얼 앵글이라고 해서 이 5번이 고니얼 앵글이 되죠. 이 네 가지만 아셔도 돼요. 그래서 이 각도의 평균이 대한민국 사람이 116도, 118도 정도 돼요. 116도, 118도면 이게 90도라고 보면요. 이 90도라고 보면 116도 한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다 사각턱이에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사각턱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무턱은 하악의 높이, 이 높이는 정상이면서 이 체부의 길이, 그러니까 제 턱에서 보면 이 길이, 높이는 정상이면서 이 옆의 길이가 짧아진 거예요. 이걸 무턱이라고 하고요. 하악 외소증은 얘도 짧고 얘도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무턱은 이 맨디블라 랭스만 짧은 거고 하악 외소증은 하이트도 짧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악 외소증 환자의 전형적인 CT 모습인데요. 이 환자 CT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죠. 정상적으로 수직으로 선을 내렸을 때 이렇게 하악과 고니움이 뒤쪽으로 좀 빠져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하악 외소증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 길이가 맨디블라 하이트가 짧고 콘다일 하이트가 짧은 상태에서 요게 뒤가 좀 이게 이제 다 수평을 맞춰서 CT를 봤을 때 하악각이 뒤로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면 요것도 이제 판단 요소가 되고, 또 이 그 하악각 앞쪽에 이렇게 너치가 좀 온폭 패인 부분이 생기는 게 좀 더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길이 성장이 덜 되면서 여기가 조금 패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악 외소증 환자의 특징은 짧은 하악과두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죠. 요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는 하악각, 뒤로 약간 또 빠지는, 그 다음에 하악각 앞쪽에 함몰이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악 외소증에서 시행되는 삼악수술 또는 양악수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하악 외소증 심한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도 짧고 앞으로 나오는 랭스도 짧아요. 높이도 짧고 랭스도 짧아요. 그러면 턱이 볼륨이 굉장히 작겠죠. 그러면 정상으로 만들어주려면 여기 길이도 늘려줘야 되고 앞에 요 랭스도 늘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술이 양악수술이거든요. 근데 양악수술을 하면 길이는 늘어날 수 있지만 볼륨은 또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거는 딱 봐도 하악 무턱이 아니라 하악 외소증에 가까운 턱 라인을 갖고 있죠. 이렇게 훅 꺼진 모습에서 턱이 뒤로 가 있고 입도 교합도 안 맞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교정을 통해서 시야를 배열을 바꾸고요. 뭐 필요하면 발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악에서 이렇게 잘라주고 하악에서 이렇게 잘라서 앞으로 빼고 위로 올리는 거죠. 옆에서 보면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빼고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턱끝 전진을 해서 턱을 더 앞으로 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악 고정, 하악 고정, 턱끝 고정. 이제 이게 양악 수술이에요. 여기서 삼악 수술은 뭐냐면 아래 턱을 이 치아 아래쪽을 한 번 더 잘라서 얘를 또 더 넣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빨간 원 표시한 이 부분 있죠. 그게 이렇게 있던 뼈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접합이 좀 떨어지는 면이 생겨요. 그래서 접합 부위에 이 부분, 파란 부분이 조금 들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유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살짝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붙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갔지 않아요? 이렇게 1cm 넘게 막 나가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길이를 늘리는 거는 1cm는 너무 힘들고요. 한 5, 6mm 정도가 이제 적당한 것 같아요. 1cm까지 길이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 뼈 접촉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유압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이게 유압이 접촉면이 줄어들면 이 부분이 또 꺾이는 경우가 생겨요. 이 부분이. 얘는 마세터가 당겨가지고 이렇게 가고 얘는 지금 막 어지로 밀고 있어서 가서 얘는 일로 가고 얘는 밑으로 떨어지는, 얘는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이렇게 꺾이는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조금 괴이한 모습이 됐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많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뺄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곳에 2차각이 생기면서 필연적으로 2차각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턱끝 전진을 하게 되면 전진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플레이트랑 뼈가 들뜨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게 현실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술을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사막이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만든 영상이긴 한데, 그래서 이 치아까지 들어가고 턱끝이 들어가고 앞에 뼈가 빠져나오고, 그럼 이렇게 떨어져 나온 뼈가 교합면이 잘 생겨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수술은 많이 시행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수술이고 이제 분류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치아를 또 움직이기에는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상악도 넣고 하악도 넣고 치아 얘는 빼고 얘는 전진시키고 하면서 막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한 무턱의 경우는 위턱은 나와 있고 아래턱이 거의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수술도 이제 진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수술을 진행했을 때 이제 현실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는 이러면 얘끼리 잘 붙으면 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어떻게 붙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악 외소증 환자에서 시행된 양악수술의 한계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그 내용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수술을 실제로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돼요. 앞으로 뺐는데 얘는 땡겨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렇게 뼈가 유압이 일어나면서 유압이 일어날 때는 일반적으로는 뼈가 흡수가 일어나면서 다시 거기서 뼈가 생기면서 붙어요. 마치 그 옛날에 아크릴 붙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라모델 같은 거 붙일 때 보면 본드 보면요. 바르면 플라스틱 양쪽이 다 녹았다가 살짝 붙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뼈가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살짝 여기가 녹았다가 다시 붙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패이게 돼요. 그래서 이 양악수술, 무턱 환자가 양악수술을 받은 경우에서 옆에서 보면 이 턱 라인이 거의 없고 여기에 이렇게 쭉 패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개턱인 상태로 여기만 패여 있는 모습이 전형적인 무턱 환자의 양악수술 후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턱끝 전진을 하게 되면 또 이런 2차각 문제나 계단 현상이 있고, 근데 실제로 전진된 건 많이는 없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또 잘못하면 길이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진이 이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수술할 때 방향이 틀어져서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턱끝 전진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턱끝 길이 연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요. 이 환자 같은 경우 보면 전진술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함몰 생기죠. 빨간 부분. 그러면 실제 피부에서는 본래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제가 간혹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말씀드린 투탕카멘처럼 턱끝만 뿅 나오는 모습이죠.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여기 체부 볼륨이 없으면서 앞에만 튀어나온 이런 모습이 되고요. 이쪽에 뒤쪽에도 보시면 여기 훅 패인, 이 하악각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훅 패여가지고 개턱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환자도 보면은 실제로 요걸 이제 측정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끝에서 아랫입술 달랑말랑 했을 때 이 파란 선이 전진량이 부족한 거거든요. 실제로 재보면 한 16mm 돼요. 그럼 16mm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16mm를 얻어야 돼요. 여기서 10mm였고 여기서 6mm를 얻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10mm를 얻을 수 있냐? 여기서 6mm를 얻을 수 있냐가 문제죠. 10mm까지는 거의 못 얻어요. 여기서 6mm는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0mm, 6mm를 다 얻었을 때만 이 환자의 무턱이 개선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수술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16mm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이 부족한 볼륨을, 길이를 어떻게 넣어줄 거냐. 있는 거를 반으로 갈라서 앞으로 빼고, 잘라서 앞으로 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mm 정도 되는 양을 하악외소증이나 심한 무턱 환자에서는 어떤 수술로도 10mm가 넘어가면 조금 어려워져요. 양악수술과 턱끝 전지를 같이 했을 때 겨우 10mm 정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조금 이것도 천천히 좀 보시면 전에 해외에 계신 분이 영상 제작팀을 질문을 이제 만들어 놓은 그래서 건데요. 아래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환자는 이렇게 두개골에 비대칭까지 있어요. 턱 위에 위아래로 비대칭까지 있죠. 이렇게 짝짝이인 얼굴인데 이게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드릴 때 비대칭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얼굴이 공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눌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 각도에서 보는 사진에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환자도 역시 턱이 또 앞뒤 길이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어져요. 이 콘다일 위치가 이렇게 틀어져요. 앞뒤로.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비대칭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고개를 숙였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체부 볼륨 이쪽이 없기 때문에 턱만 전진이 되면 이쪽 볼륨이 더 꺼진다는 거죠. 그래서 턱끝 전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무조건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혹은 여자의 경우에는 여기 또 갸름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좋아하시는, 효과적이고 좋아하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세모난 얼굴, 쥐상이 된다는 표현을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환자분의 이제 진단에 대한 내용인데 이쪽 체부 쪽의 볼륨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예전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의 턱만 보면 이렇게 정렬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제가 모든 환자 분석을 할 때는 환자들이 다 사진 찍을 때 다 이렇게 삐딱삐딱 하니까 그걸 똑바로 이렇게 딱 맞춰놓는 정렬이라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딱 옆면으로 놓고 보면 이 길이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고 앞뒤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높이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죠. 턱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비대칭 고려해야 되지, 높이 고려해야 되지, 체부 볼륨 고려해야 되지, 전진량 고려해야 되지, 이 모든 게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환자를 그래서 수술을 계획을 한다 했을 때는 이쪽 체부 볼륨 이런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고, 턱 끝에 이 정도 전진은 있어야 되고, 여기도 볼륨이 있어야 된다. 그럼 턱 끝 전진하면 오히려 얘는 더 꺼질 거고요. 턱이 전진이 되면, 턱 끝 전진술을 하면, 여기가 더 빨간 선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전진을 하게 되면 여긴 더 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꺼지면서 여기는 뿅 나오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썩 나이스한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악외소증 또는 심한 무턱 환자에서 양악수술을 한 경우예요. 자, 어떻게 됐나 보세요. 길이는 늘어났다고 하지만 방향이 틀렸죠. 방향이 이 방향으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선 방향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턱끝 전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턱끝 전진이 된 게 아니라 잘 보시면 턱뼈가 길어진 거지 전진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본 모습 보면 여기 단차 만들어진 거 보이죠. 그래서 환자는 더 여기가 꺼져 있게 되죠. 근데 여자들은 또 이걸 좋아하기도 해요. 길어지면 더 갸름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없어지면 더 얄쌍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또 한때 좋아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단차 만져지는 거며, 약간 좀 길어진 거며,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볼륨을 더 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방법들을 저는 고민을 했고, 수술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양한 무턱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 환자들 몇 명의 이제 한 6명 정도의 CT를 보면서 어떤 게 어떤 건가 한번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볼게요. 6명의 CT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맨디블 하이트 중요하다고 그랬고
여기 랭스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콘다일 하이트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정도면 콘다일 하이트 괜찮죠. 이 정도도 괜찮죠. 괜찮죠? 굉장히 짧죠. 갑자기 짧아지죠. 굉장히 짧죠. 자, 위에 3개의 CT에서 보이는 콘다일 하이트는 적절한 반면 밑에 있는 3개의 CT에서는 약간 콘다일 하이트가 짧은 하악 외소증에 가깝죠. 또 하나는 이게 각이 뒤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일자로 떨어지는 요런 정상 길이의 어떤 하악각에서 지금 하악 외소증에서는 요게 뒤로 빠진다 그랬죠. 하악각이. 그래서 요 각도가 뒤로 빠지는 이런 모습.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쪽 위는 일반적으로 무턱이라고 진단하는 게 맞고 이 밑에는 하악 외소증이라고 진단하는 게 맞죠. 하나씩 한번 한 명씩 따로 보면요. 자, 이 정도예요. 정면에서 볼 때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고 옆면에서 봤을 때 무턱이구나. 대신에 하악각은 있고 여기 조금 패인 모습 보이지만 뭐 그럭저럭. 근데 전진량은 부족하구나. 전형적인 무턱이죠. 그리고 잘 보면 턱이 또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나비처럼 이렇게 벌어진 하악각 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뭐 정리를 할까 말까. 여자의 경우는 잘라주기도 하고 남자의 경우는 요거에 맞춰서 여기 키우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무턱의 경우가 있구나. 하지만 보면은 하악 체부 볼륨이 충분하죠. 이런 경우는 이 길이만 이 하악의 턱 끝의 길이만 충분하다면 전진수를 해도 돼요. 그리고 여자이면 여기 좀 더 줄어들면 더 갸름하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진수를 하는 게 저도 찬성해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 볼게요. 남자거든요. 이제 좀 턱받침 때문에 조금 눌렸는데 일단 비대칭이 심하죠. 왼쪽과 오른쪽에 비대칭이 심하고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보면 전진도 없지만 체부 볼륨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전진수를 해놓으면 여기 턱 꺼지고 여기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길이도 그렇게 넉넉치는 않아요. 하지만 부족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필요는 없지만 체부 볼륨이 부족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하악 외소증이라고 판단하는 환자에서 턱끝 전진술은 자칫하면 여기만 쭉 튀어나오고 여기 툭 꺼지는 그런 모습이 돼서 오히려 수술 후의 모습이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무턱 정도죠. 살도 많고 해서 이런 분들이 조금 또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기 볼살이 늘어진 게 일부 있는데 이렇게 메리오넷 라인이라고 해서 여기 처진 부분이 있는데 전진술을 해놓으면 여기가 더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볼이 더 이렇게 늘어져 보이고 턱은 뿅 나오게 돼서 울리불리한 이런 턱 라인이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또 더 꼴보기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경우는 굉장히 심하죠. 딱 봐도 턱이 없어. 그죠? 어디가 턱이고 어디가 목인가 애매하죠. 볼과 목의 경계가 없죠. 그 다음에 턱목 각도라고 해서 뭐 젤레야 어디를 재야 될지도 모르게 없어요. 그런데 턱은 또 이렇게 뒤로 늘어가면서 턱뼈가 사실 여기쯤 있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이런 경우는 단순히 전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길이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이 각도를 정상적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악도 한번 고려해 봄직해요. 왜냐하면 교합이 지금 약간 오버바이트가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는 해봄직해요. 하지만 치아만 어금니 다 물어지는 것만 괜찮다면 상관은 없어요. 두 번째 환자처럼 한쪽만 벌어졌을 경우에 한쪽 사각턱 정리하기도 합니다. 네, 그건 비대칭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쪽을 더 붙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한쪽을 더 잘라내기도 하고요. 이 경우도 보면 앞서 본 경우랑 비슷하게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심한 분에게 뭐 턱끝 전진술을 한다고 여기를 잘라놓고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얻어지겠어요. 뭐 턱끝 전진술로 10mm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선생님이 계시던데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무릎을 꿇게요. 10mm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무턱이죠. 어디가 얼굴이고 어디가 목인지 모르겠죠. 또 턱이 어디부터 턱이고 어디가 목인지 모르겠죠. 턱목 각도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턱하고 목하고 만드는 이 각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턱하고 목하고 만드는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죠. 이 길이가 짧아서 그래요. 맨디블 렌스가. 그래서 입만 툭 튀어나와 보이고 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자를 단순히 입 나왔다고 양악하자. 이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분도 보면은 여자분인데 무턱, 하악외소증 가깝지만 또 굉장히 길죠. 이런 분들은 길이 줄이도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입이 툭 튀어나와 보이니까. 근데 보면은 입에 오픈 바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니랑 윗니랑 안 맞아서 냉면을 못 끊어 먹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이런 경우에 양악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먹는 게 기능적인 게 먼저 우선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보면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딱 보면 뭔가 괜찮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실리콘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볼록하죠. 그래서 여기가 쑥 꺼진 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만 뿅 튀어나온 느낌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형물만 넣어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쭉 이렇게 경계지는 모습이나 쑥 꺼진 모습, 이렇게 꺼지고 여기만 이렇게 나온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분들은 이런 걸 또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턱 보형물이 여기에만 끝에만 이렇게 들어간 경우에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턱끝 보형물 우리 많이 넣잖아요. 실리콘 넣고 넣고 하는데 그 종류랑 그 각각의 장단점, 그것들의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턱끝에 실리콘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뭔가 보이죠? 실리콘이 CT에서 명확하게는 안 보여요. 또 이 사진이 찍었을 때 또 CT랑 지금 CT랑은 또 많이 바뀌어서 CT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항상 보면은 턱 끝에 보형물이 들어있을 때 정확한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여기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위로 기어 올라가요. 왜냐면 이게 꼬맬 때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가 턱을 다치거나 또는 수술하고 이렇게 밴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고정을 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나사를 박으면은 찢어지면서 나사에 박혀있던 부분이 실리콘이 찢어지면서 실리콘이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하게 보는 턱끝 보형물이 들어간 모습이에요. 아까 봤던 환자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있죠. 근데 사실 이 환자는 실리콘이 이렇게 두 겹이 들어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여기만 뿅 튀어나오고 여기가 쑥 꺼져 있는 거죠. 근데 갸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 꺼져 있는 거,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 또는 행잉 чин 이런 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꺼져 보이는 경우가 있고 CT에서 보면 실리콘 위치가 역시나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죠. 그러면 어떤 턱선이 만들어지냐면 볼록 여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떨어집니다. 분리분리한 턱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턱끝 보형물을 이제 재료를 쓸 수 있는 게 실리콘이 가장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고어텍스가 한때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에 고어텍스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였다가 최근에는 거의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드포는 굉장히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롱텀하게 봤을 때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다공성이에요. 고어텍스랑 매드포어는. 근데 고어텍스의 구멍은 그러니까 우리 스폰지 있죠? 그 수세미. 그것처럼 속이 비어있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고어텍스의 포어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고어텍스 표면으로만 조직이 살짝 자라 들어가고 안쪽에는 비어있는 스폰지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비어있는 공간이 문제가 돼요. 왜? 빈 공간은 썩어요. 차라리 조직이 들어가서 거기를 다 막아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빈 공간이 있으면 물이 고이거나 그러면 썩어요. 그러면 내가 면역 기능이 좋을 때는 겉에서 내 면역 세포들이 걔네들을 다 잡아먹고 이렇게 가둬놔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또는 여자분들 같은 생리전후 이럴 때 이 안에서 고인물에 있던 썩은 균들이 밖으로 막 올라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확 부어요. 그래서 고어텍스 수술하신 분들 중에 매달 한 번씩 부었다 가라앉았다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점점 그거를 이제 느끼고 이것만 수술한 지 3, 4년 지난 후에도 막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고어텍스는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드포어는 고어텍스에 비해서는 그 포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문막 자라 들어가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안쪽까지 깊게 자라 들어가진 못해요.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포어와 포어 사이에 연결이 돼 있으면 포어 사이로 막 이렇게 꾸죽꾸죽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가고 해서 가운데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어텍스는 포어와 포어 사이에 인터커넥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고어텍스는 그 인터커넥션이 좀 있어요. 근데 포어 사이즈가 작아서 이게 뚫고 지나가서 만나지 못해요. 매드포어는 포어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그 포어 간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커넥션이 없는 상태니까 구멍만 크지
그러니까 겉에만 빵꾸 뻥뻥 뚫린 현무암 같은 거예요. 물 부으면은 새야 되는데 안 새. 이런 상태의 재료가 매드포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속의 빈 공간으로 조직은 자라 들어가지 못하고 물처럼 뭐 진물이나 뭐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보였다가 살짝 염증이 나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다공성 물질은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 포어가 적당히 조직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포어와 포어 사이에 인터커넥션, 다시 말하면 교통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다공성이 조직 친화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 포어가 너무 작거나 또는 포어가 크더라도 인터커넥션이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게 데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물이 고이거나 피가 고이거나 뭐 장익증이 생기거나 이래서 우리가 면역계가 눌러주고 있을 때는 그 안에 잘 숨어 있다가 우리 면역계가 조금 약해지거나 컨디션이 저하되거나 밤새고 힘들거나 이럴 때 얘네들이 빨치산처럼 뛰쳐나와가지고 주변을 또 염증으로 퍼뜨립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주변 조직이 계속 상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게 이 다공성 재료인 고어텍스와 매드포어예요. 장점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실리콘은 싸고 염증에 강해요. 고정이 어렵다는 게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위치 변동,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다 넣어놨는데 일로 올라가거나 또는 여기다 넣어놨는데 밑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변이, 이렇게 로테이션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좀 단점이고, 설사 그걸 막으려고 나사를 통해서 박아놔도 찢으면서 돌아가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고어텍스는 뼈 침식도 적고 조각도 쉽고 이물감 적고 고정이 길고 다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이거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재료가 좀 비싸요. 요거 하나에 막 금방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염증에 약하다는 게 제가 느낀 결론이고, 그 다음에 가골 현상이 많다는 게 좀 제가 느낀 경험이고요. 매드포어도 뼈 침식이 좀 적은 편이고 단단하면서 내뼈 같은 느낌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좀 물컹한 느낌인데 매드포어는 굉장히 단단해서 내뼈 같은 느낌은 들어요. 고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사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염증이 조금 약하고 조각하기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해드리면 다 써봤어요. 근데 고어텍스는 지금은 공짜로도 안 쓸 것 같고요. 매드포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인터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리콘이 그나마 좀 많이 써왔고, 문제 생겼을 때 빼기도 좋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나마 이제 이렇게 막 쓰다가, 결국은 다시 실리콘으로 갔던 게 제 경험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실리콘 자체가 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제 프린팅 기술하고 접목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쓰고 있는 그런 보형물을 만들어 쓰고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실제 환자의 이제 실리콘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옆모습의 엑스레이 보면은 굉장히 나이스하죠. 이게 딱 제일 좋은 위치예요, 이게. 야, 진짜 잘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엑스레이만 찍고서. 근데 CT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삐뚤어져 있죠. 이게 실리콘이에요. 또 이런 경계진 부위에서 이게 또 만져져요. 이렇게 쓸어다가 보면 만져져요. 그리고 가장 많이 흔히 보이는 게 요 녀석, 요 모양이에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게 실리콘이거든요.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요 모습이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실리콘 넣었다는 환자들 CT 찍어서 봤을 때 한 60-70%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돼 있다고 저는 봐요. 아니면 한 5% 10%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늘어져 있다는 거. 그게 제가 경험한 바고요. 이것도 옆에서 보면 되게 잘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이 녀석도 보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은 환자거든요. CT로 보면 이렇게 또 삐뚤어져 있죠. 로테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삽입해놓고 뭔가 움직임이나 표정 짓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틀어진 채로 고정이 된 경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 환자도 보면 이렇게 딱 엑스레이만 보면은 괜찮게 들어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실제 보면 이렇게 슉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 보여줬던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이제 6번째로 이제 턱끝 전진술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턱끝 전진술이 몇 미리가 좋냐 어쩌냐 이런 얘기 이제 했었는데, 제가 10mm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어떤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길래 그냥 보여주세요. 그럼 10mm 진짜 늘어난 거. 저는요, 그래서 최근에는 프린팅 해가지고 분시멘트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턱 보형물을 만들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면서는 제가 수술한 거 수술 결과는 가능한 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지자랑 하려고 밤에 사람 불러다 놓고서 떠드는 것처럼 될까봐 그게 싫어서 그냥 오늘은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턱끝 전진술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가 이제 6번째 주제인데 요거를 한번 좀 설명을 천천히 드려볼게요. 이거 되게 오래전에 이때 젊었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5년 전의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턱끝 전진술 중 자가골을 이용한 전진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가골 전진술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인에서 무턱인 환자에서 4mm 이상의 자가골을 전진했을 때는 그 효과가 나중에는 4mm만큼 나타나지도 않고 6mm 전진했다 해도 실제 수술 후 결과를 보면 4mm, 5mm로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mm 이상의 전진이 이루어졌을 때는 2차각 제거가 필수적인데요. 그 2차각 제거를 위해서 턱 길이가 짧은 경우 계속해서 자르다 보면 흔히 말하는 개턱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실제 수술 모의 수술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로 실제 환자의 모습을 출력을 해서 실제 턱끝 수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턱끝 수술 중에 가장 고려를 해야 되는 이게 5년 전에 제작한 영상인데요. 이게 실제로 프린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모의 수술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이해를 것이 도우려고 이 만들었던 턱의 영상인데 앞뒤 길이와 이 턱의 치아면부터의 상하 길이입니다. 이 상하 길이가 짧은 경우 신경선과 절골면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절골할 수 있는 양 자체에 제한이 있고요. 이 전후 길이, 앞뒤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턱끝 전진 후에 2차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신경 손상을 또는 개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실제 수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선이 절골면이고 여기 표시한 것이 신경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신경선을 다치지 않는 선에서 턱 볼편을 만들고 이걸 앞으로 빼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환자의 3D 프린터로 출력한 모델입니다. 이것은 실제 수술에 사용하는 전동 톱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골면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고 신경선을 표시했습니다. 실제 턱끝 전진술 시는 이렇게 이 톱을 통해서 절골면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 뼈를 저렇게 잘라요. 수술할 때도. 앞서 표시한 대로 전동톱을 사용해서 이렇게 턱끝을 절골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턱을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모델을 수술하는 이유는 이렇게 전진을 4mm, 5mm, 6mm 했을 때 필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2차각이 생긴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에 2차각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잘 수술한다 해도 이렇게 앞으로 뺐을 때 이 뼈와 뼈와의 컨택이 있어야지 이 뼈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럼 이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전진량이 정해지는데 보통의 이 두께는 대략 한 1cm 정도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로 재봤을 때 이 환자의 두께는 1cm 조금 넘는 자, 저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턱뼈의 두께가 1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있는 뼈가 있을 때 이 두께가 1cm인데 1cm를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접촉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접촉면이 없는 상태에서 뼈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 두께가 1cm인데 어떻게 1cm를 빼죠? 뭐 한 15mm 된다면 1cm 빼도 5mm끼리는 붙겠죠.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턱끝 전진술의 11mm 정도 기본이에요. 두께가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6mm 이상의 전진이 된다 하면 뭐 8mm 전진을 했다 그러면 거의 뼈가 이런 식으로 달랑달랑 붙어 있게 됩니다. 또 이때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전진되고 나면 이 부분에서의 2차각도 생기게 됩니다. 흔히들 2차각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전진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생기는 2차각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아랫면에서 봤을 때 전진을 하고 난 후에 생기는 이 모습도 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다시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잘라주지 않고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앞 턱면에서 튀어나온 이 골루를 만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절개해주고 2차각 정리는 이것까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전진이 많이 되면 이 2차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자르게 되는데요. 또 자르면서 사각턱까지 없앤다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턱 길이가 짧은데 앞으로 튀어나오고 더 짧아지는 모습이 되면서 옆에서 봤을 때 턱은 앞으로 전진됐으나 개턱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절골될 절편을 고정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플레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6mm 어드밴스를 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6mm 어드밴스를 했을 때 이 4구 플레이트 앤 스크류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진을 하고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각을 정리하고 그러면은 가뜩이나 턱이 볼륨이 없는데 아니 뭐 정리하고 잘라주고 2차 각 없애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잘라 나가게 되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륨 자체는 약간 전진된 턱 끝 여기 부위 말고는 이런 부위는 전부 다 길이도 볼륨도 줄어드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턱 체부 볼륨 이쪽 이 옆면 턱 라인 볼륨이 없는 사람이 턱 끝 전진을 하면 여기가 더 쏙 꺼진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여기가 쏙 꺼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방법도 일부 좋아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로 조금 밀리게 되죠. 옆에서 보면 오히려 길이가 약간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6mm이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뒤로 밀리고 돌게 돼서 4mm 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턱 끝 전진이 될 때 이렇게 전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플레이트를 고정을 해요. 근데 턱에 있는 근육이 얘들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진이 됐고 당겨져요. 그럼 전진 된 게 아니라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6mm 몇 mm를 전진했다고 해도 길이가 길이만 늘어나고 전진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저거를 이제 동영상을 그 당시에 5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잘라도 2차각 없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전진이 되면 무조건 여기에는 2차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체부 볼륨은 줄어들고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턱 끝 전진을 할 때 여기를 자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설근 전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치아로 가는 신경이 그러니까 맨디블라 인사이스 너브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기를 쌍뽕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치아로 가는 신경이 잘리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턱 끝 뭐 시옷 절골 티 절골 뭐 하고 나서 치아가 변색이 됐어요. 감각이 없어요. 시려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 신경이 잘린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지니얼 튜버클이라고 해서 이설근을 전진시키겠다고 좀 더 위쪽으로 이렇게 자르면요. 더 이 신경이 잘릴 위험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얘기하지만 턱 끝의 이 앞뒤 길이는 11mm, 12.8mm예요. 근데 이건 지니얼 튜버클 제일 튀어나온 데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진술을 시행하는 이 부분은 10mm에서 12mm 정도밖에 안 돼요. 1cm라고 대충 보는데 이걸 어떻게 10mm를 뽑아낼까요? 근데 그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의 주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10mm 플레이트 썼다고 10mm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플레이트가 휘기도 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2차각들이 많이 생겨요. 여기서 생기는 2차각, 여기서 생기는 2차각. 또 밑에서 보면 이런 2차각, 여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제거해주고 나면 결국 이렇게 다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기만 이렇게 뾰족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죠. 이걸 좋아하는 경우에서는 이게 좋지만 다시 말하면 체부 볼륨이 큰 여자분이 나는 V라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무턱인데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갸름해지면서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턱 환자는 이게 짧다는 게 함정이에요. 이게 짧은데 여기만 뾰족하면 뭐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갸름한 거고요. 이건 갸름한 게 아니에요. 요건 갸름한 거죠. 근데 이건 갸름한 게 아니에요. 넓은데 뾰족한 거는 갸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좁은 세로 이렇게 돼야 갸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갸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걸 만들게 돼요. 그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진술을 했을 때 이 플레이트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여기가 뜨거든요, 사실. 요 부위가. 그러니까 요 부위가 떠서 여기에 이제 흉살이 잡혀요. 그럼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옥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튀어나온 플레이트가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져요. 그래서 전진술은 이렇게 금속 고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꼭 만져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도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죠. 전진술 했어요. 체부 2차각 정리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꺼지죠. 그러면서 척은 전진됐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잘 보면 또 전진도 안 되고 길이만 늘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앞으로 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가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확 꺼져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체부에서 여기 볼륨 없어진 요 부분.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요. 전진이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잘 보면 이게 전진이 된 게 아니라 길이가 늘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야 전진이거든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시 한번. 이게 전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술할 때 이렇게 수술했어요. 대부분 환자는 누워있고 턱은 들어서 수술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6mm 정도 나왔다. 6mm 플레이트, 전진 플레이트, 꺾인 플레이트를 써서 6mm 했다. 나 6mm 나왔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환자는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건 턱 들고 있는 거고요. 실제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6mm겠지만 실제로 전진된 건 요 노란 화살표밖에 안 돼요. 이건 플레이트가 튀어나온 거예요. 잘 보시면 요 뼈에서 나온 전진된 뼈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란 화살표 요거 조금 빼고 실제로 6mm는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이렇게 되고 실제 뼈는 이렇게 되면서 여기만 늘어난 거죠. 요만큼. 그게 저 노란 화살표. 그래서 1, 2mm밖에 안 늘어나고 전진은 안 되고 오히려 길이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길이만 늘어나면 요런 게 2차각은 더 과장되거든요. 그래서 전진술이 가진 이제 3점이에요. 이거 보세요. 10mm 플레이트를 썼대요. 근데 이게 10mm 플레이트를 썼다 쳐요. 그런데 이 10mm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10mm가 전진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휘어버려요. 지금 이 환자처럼. 이렇게. 그럼 실제로는 4mm밖에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길이만 길어지잖아요. 내가 10mm 플레이트를 이렇게 90도 꺾인 채로 넣어서 이렇게 잘 유지가 됐다면 10mm가 전진된 거겠지만 실제로 여기 휘고 여기가 110도가 되고 여기가 110도가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되면 실제로는 4mm도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이 환자도 보면 실제 전진량은 여기밖에 안 돼요. 여기 조금. 그러면 10mm 플레이트를 써서 10mm 전진했다고 이게 이제 6mm라 치면 6mm 전진했다고 환자한테 의사는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 결과는 환자는 전진된 거 모르겠어요. 길어지기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요거 재보면 한 1, 2mm밖에 안 되겠죠. 그럼 1, 2mm 전진 시키려고 이 수술을 왜 했을까? 옆에 여기 또만 한물 만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의사들의 말이나 누구는 그런다던데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나 더 빼고 싶어서 2번 자를래. 한 번 자르고 한 번 더 잘라서 이렇게 2단 계단, 2층 계단처럼 이렇게 뺄래. 이게 2단 절곡이에요. 이 경우 보면 잘 뺐죠. 그나마 90도 90도 꺾여 있고 90도 90도 꺾여 있어가지고 이 경우는 한 10mm 가까이 나갔어요. 앞으로. 이렇게 2단 절곡을 통해서 앞쪽 전진이 굉장히 많이 잘 된 경우예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골 각도가 벌써 틀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쓸수록 길이가 길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전진도 물론 조금 되겠지만 길이가만 길어지죠. 그럼 정확히 보면 여기 선에서 요만큼 나온 거예요. 2단 절골 했는데도. 그럼 요거는 전진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고 오히려 길이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건 전진은 굉장히 잘 됐죠. 그 2단 절골, 샌드위치 절골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서 보여드렸던 환자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자분 모습인데 여기 툭 꺼진 거 보이시죠? 길이만 길어진 거예요. 전진은 많이 안 돼요. 전진은 많이 됐지만 여기는 좀 꺼진 경우죠. 이 환자 CT를 보면 여자분은 전진이 되면서 여기 옆에가 훅 꺼지면서 없어졌죠. 길이 늘어나면서 여기는 좀 뼈가 들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 두께만큼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돼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떨어져 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지금 여기 플레이트 몇 개밖에 있나 해보세요.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밖에 있어요. 나사를 16개 받고 플레이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썼거든요.
이 정도 금속량이면요, 저 같은 차라리 보형물 넣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요. 이렇게 고정을 한다고 나사를 플레이트를 막 때려 박으면서 2단 절골을 할 만큼이면 차라리 이거를 그냥 보형물로 만들어 넣지, 이물질 안 쓰고 냅둬갖고 수술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겠냐는 거죠.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나마 매끈이나 하면 다행인데, 이게 또 자가골은 흡수가 일어나면서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또 빈대도 있고.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도 뭐 자가골이 좋지요, 이물질은 안 좋아요,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금속도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런 내용 모르면서 그치, 자가골은 내 걸로 하는 거니까 안전해, 그러면 금속 고정하는 거는 내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전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다고 이게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게 틀렸다, 제가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각각을 알자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로 덤볐을 때는 괜히 나중에 이제 수술하고서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신감에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앞서 환자분의 실제 전진량을 한번 볼게요. 2단 절골을 했는데도 3.1mm 나갔어요. 그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3.12mm 나갔어요. 3mm 전진 얻겠다고 2단 절골에서 플레이트를 그렇게 박을까요? 이 남자분도 마찬가지로 뼈가 전진된 건 11mm가 나갔어요. 근데 플레이트가 들떠 있죠, 이렇게. 이 뼈에서 여기까지 플레이트가. 그래서 플레이트 전진된 것까지 하면 16mm예요. 근데 이렇게 플레이트 전진된 거는요, 이렇게 하면은 다 만져져요. 더덜더덜더덜.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설근 전진술. 이것도 참 말 많은데요. 그냥 오늘은 요것만 정확히 아셔도,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봐요. 이게 수면무호흡증 환자, 무턱인 사람은 거의 다 수면무호흡이고요. 코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엮어가지고 동시에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나오는 것 같은데, 코골이랑 다르게 이제 수면무호흡증이요, 누웠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잘 때니까. 이 혀가 이 기도를 누르는 거예요. 이 혀 뒤쪽에. 그럼 이 혀를 앞으로 당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 혀의 끝에 바닥면에 근육이 붙어 있는 게 이설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설근을 앞으로 당기면 좋겠는데, 이 턱이 앞으로 안 나가 있고 뒤로 다 짧아서 이렇게 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기도가 막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주 나이스해요. 여기 뼈를 잘라서 앞으로 슉 빼면 됩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요, 이런 수술이에요. 여기를 뼈를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가지고요, 근육이 붙어있는 채로 앞으로 슉 뺀 다음에 단추 돌리듯이 90도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들어가요. 그럼 20도, 이설근이 앞으로, 이게 지니오글로소스라는 이제 근육인데, 앞으로 당겨지면서 슉 돌려서 뒤로 안 빠지니까 뒤에 혀가 이렇게 막던 거가 이렇게 조금 열리겠죠. 그래서 수면무호흡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시는 분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한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 하고 수면무호흡이 좋아졌다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처음에 보고서는 뼈 무슨 수술 하셨어요? 이비인후과에서 무슨 수술 했어요? 구강외과에서 무슨 수술 했어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수면무호흡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거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좀 알아보자고요. 해부학적으로 어떤 건가. 이설근이 붙어 있는 곳을 우리가 지니알 투버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니알 투버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슈피리어 또는 인피리어 이렇게 멘탈 스파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네 개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뿅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근육이 붙는 데는 뼈가 이렇게 가시처럼 튀어나오거든요. 이 스파인이라는 단어가 가시라는 뜻인데, 이렇게 근육이 달려있는 데는 이렇게 근육이 당기니까 가시처럼 뼈가 좀 튀어나오고 돌출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니알 튜버클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니알 튜버클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지니오글로소스 머슬은 우리가 어떻게 조작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지니오 하이오이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 붙어 있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을 잡아 당기면 여기를 당길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이쪽 뒤에 연국에 숨 넘어가는 길을, 혀 바닥이 기도를 막는 요 부위를 얘를 당겨주면, 요 붙어있는 튜버클라에 붙어있는 요런 근육들을 확 당겨주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이론이거든요. 굉장히 나이스해요. 근데
이 지니알 튜버클에는 이게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해서 설골이에요. 여기 붙어 있는 거. 이 갑상연골 위쪽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입의 바닥, 마우스 플로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마이오이드 머슬하고 지니오 하이오이드,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지니얼 튜버클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혐의샘이라는 게 또 침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혓바닥 밑에가 빨갛게 멍이 들어서 부어요. 그래도 침을 못 삼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이때 여기서 또 신경이 다치기도 해요. 링글러브라고 그러거든요. 그 신경이 또 잠시 좀 멍멍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신경이나 침샘 손상의 위험까지 우리가 감수하면서 효과적이라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수술이라는 게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거예요. 안 주고 받는 건 없어요. 내가 최소한의 희생을 치르고 많은 효과를 보겠다. 이게 이제 수술의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이런 리스크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얻어지는 효과가 더 크다. 그러면 할 수 있죠. 암에 걸렸는데 살고 싶어서 위를 다 잘라낸다. 살 수 있잖아요. 팔에 근육종이 생겼어. 어깨부터 자를 수 있잖아요. 살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주는 것과 얻는 것의 희소 게임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얻는 것만 있고 주는 게 없는 수술은 없어요.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까만 박스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요거 잘라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지니얼 튜버클은 요 위에 있어요. 요 밑에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설근 전진술 효과까지 보는 터크 전진술을 하려면 이렇게 위쪽에서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인사이드 너브가 다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침샘 또는 이런 것들이 다치는 거, 이런 것까지 감수할 만큼 이게 효과적이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수술하기라도 편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환자는 수술하고 회복이 빠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설근 땡겨놓으면 침 삼키기 되게 힘들고 혀 밑에 부어가지고 말하기도 힘들고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하고 나서 효과, 무호흡을 고치려다가 이빨 감각 이상해지고 턱 좀 괴롭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효과 보시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유명 저널에서도 하는 수술이니까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제가 경험한 환자들은 그거를 만족해하는 분은 거의 없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한 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또 이런 해부학에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2단 절골 하신 분의 CT래요. 그래서 요거를 뒤집어서 도대체 지니얼 튜버클이 어디쯤 있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얼 튜버클이 여기 있죠. 2단 절골 맨 위에서 지니얼 튜버클을 반을 가르면서 이렇게 수술이 된 거예요. 과연 이렇게 잘랐을 때 지니얼 튜버클이 전진이 됐을까? 몇 밀리나? 아까 말씀드렸죠. 2단 절골 한다고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 뒷가 3, 4mm인데, 자, 이렇게 고무줄이 요만한 길이가 있었어요. 요만한 길이가. 근데 여기서 4mm 당겼어요. 그럼 여기가 따라오는 게 얼마나 될까요? 1, 2mm 되면 다행이고요. 거의 그대로일 가능성도 있어요. 고무줄이니까. 제가 이 옷을 이렇게 쭉 당겼을 때 소매는 길어졌죠. 근데 어깨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근육은 고무줄이기 때문에 앞에서 아무리 당긴다고 해도 혀 뒤쪽까지 이게 기도를 열 만큼 당겨질 거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수술법의 실제적인 한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환자는 실제로 제가 똑같이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자, 턱 끝에서 이 지니얼 튜버클을 전진하기 위해서 위쪽까지 가려면 요만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지니얼 튜버클의 가장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설근 전진을 하려면 이 빨간 선 위로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빨간 선이 가는 데를 보면 치아신경에서 거의 맞닿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니얼 튜버클, 요게 지니얼 튜버클인데, 그러면 여기서 6mm 정도가 치아 뿌리와의 거리예요. 그럼 요 사이에서 우리가 절골이 이루어져야 돼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치아 뿌리 안 다치면서?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근육은 고무줄이고 이렇게 있는데 얘를 당긴다고 얘가 얼마나 따라올까를 생각해보세요. 물론 조금 따라오겠죠. 하지만 고무줄이기 때문에 이게 막 당기면 여기서 4mm 당기면 4mm 당겨오겠죠. 하죠?
그쵸? 근데 이거를 4mm 당긴다고 얘가 4mm 고무줄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1, 2mm는 올 수 있겠지만 얘가 4mm 온 것만큼 얘가 4mm는 절대 오지 않아요. 이 지니알 튜버클까지 치아 뿌리와의 이 사이 간격이 6mm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서 작업을 하면서 과연 인사이서 너브, 그러니까 치아 뿌리로 가는 신경을 안 다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전진술을 하는 걸 했을 때 이게 이설근이 전진이 될 거냐, 일단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인사이서 너브에 손상이 없을 거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또 그렇게 전진했을 때 전진량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것까지도 고민을 해보시면 전진술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턱 증상의 진단 과정. 환자를 볼 때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무턱이라는 환자가 왔다 그랬을 때 저는, 의사는 또는 환자분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내가 부종교합이 있느냐 없느냐, 냉면을 앞으로 끓여 먹을 수 있느냐, 어금니 씹을 때 잘 씹어 먹을 수 있느냐, 그거 집에서 확인하시는 건 가장 쉬운 건 그거예요. 라면이나 냉면 앞니로 끊어 먹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금니로 물었을 때 이빨 잘 씹어지느냐, 그거로만 보셔도 집에서는 자가 진단할 수 있죠. 병원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그 부종교합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양악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쁘고 어쩌고 하는 건 다음 문제고요, 기능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합이 안 맞으면요 치아가 상해요. 치아가 상한다는 거는 단순히 뭐 나중에 임플란트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치조골도 다쳐요. 그러면 치조골도 약해지고요, 잇몸도 상해요. 밥도 잘 못 먹고요. 그래서 부종교합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고치세요. 교정을 하든 양악수술을 하든 어떻게든 교합은 맞춰 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교정 수술을 하시던, 교정으로 될 정도면 교정으로 하시던 교합은 무조건 맞추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부종교합이 없다 라고 하면 입이 나왔느냐, 이걸 봐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랑 입이랑 턱을 관계로 보는데, 그거를 이제 제 나름의 기준으로 코가 낮은 사람은 조금 높은 상태로 보고, 뭐 턱이 나온 사람은 조금 들어간 상태로 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보정을 해서 입이 많이 나왔느냐를 봐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집에서 코랑 턱이랑 연결해서 입이 이 막대기 또는 뭐 볼펜 이런 거, 손가락 이런 거에 닿는지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게 과연 내가 입이 나왔느냐 아닌 걸 보는 거죠. 아주 많이 나왔다, 나 이거 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손가락이 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건 악교정 수술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가 낮아서 입술이 달 수도 있고요, 턱이 무턱이어서 이게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은 전문의 선생님한테 한 번은 기대셔야 돼요. 그래서 돌출입이 없거나 아주 약하게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거는 하악 체부 볼륨이에요. 이쪽 체부 볼륨, 그러니까 이 턱선이 또렷이 있느냐, 아니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오목하게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볼륨을 채워주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3D 보형물을 통해서 여기 볼륨을 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쪽 체부 볼륨이 충분해, 그리고 나는 요 갸름한 걸 좋아해, 그러면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수술을 할래, 필러를 할래,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체부 볼륨이 충분한데 할 수 있는 수술은 턱끝 전진술도 있고 턱끝 보형물도 있을 수 있어요. 실리콘이든 뭐든. 그 다음에 뭐 전진술로 조금 뺄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지방 이식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진피 이식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난 수술 싫어 그러면 그냥 필러 조금 맞으셔도 돼요. 그래서 무턱이라는 환자가 왔을 때 전체적으로 그 환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순서로, 이 마름모가 판단 요인이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좀 보셨다면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돌출입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사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고, 간단하게는 그냥 이걸로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코가 적당히 높아야 되고 턱이 적당히 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경험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의 선생님의 도움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단 과정이고요. 턱끝 수술의 종류와 장단점, 이거 전에 제가 한번 동영상 만든 게 있는데
줄이는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또 무턱의 경우에 시행되는 턱 끝 전진술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어드밴스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안테리어 슬라이딩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해서 턱을 잘라서 앞으로 빼는 이런 수술이 턱 끝 전진술이 되겠습니다. 턱 끝 후진술은 이에 반해서 이제 주걱턱의 경우에 턱을 뒤로 밀어넣는 수술인데요. 포스테리어 슬라이딩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해서 턱 끝 전진술과 반대되는 그런 수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고 많은 분들이 시행받고 있는 이제 턱 끝 폭 축소술이라고 해서 네로잉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이제 T절골, C절골, W절골, Y절골 등등 각 병원에서 이름을 다르게 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턱 끝 폭 축소술이라고 해서 네로잉 지니오플라스티라고 칭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턱 끝 길이 연장 또는 길이 축소에 대한 T절골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턱끝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턱끝이 크거나 길거나 했을 때 이렇게 빨간 라인처럼 이렇게 잘라내는, 이렇게 단순히 줄여주는 이러한 수술이죠. 턱이 좀 긴 경우에 이렇게 단순히 잘라내는 수술이 이렇게 턱끝 축소술의 가장 흔한 턱끝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고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금속 사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둥그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뾰족하게 자를 수도 있고 또 끝에만 살짝 자를 수도 있고 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2차각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매끄럽게 잘라주기만 하면 2차각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낸 경우에 이렇게 잘라낸 골절편 부위 하연에서 뼈가 다시 재생이 되기 때문에 뼈 흡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턱 끝에 플라시스마 머슬이 분리되어서 이중턱이나 또는 연부 조직이 밑으로 처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너무 많이 잘랐을 때는 이렇게 매달린 턱이라고 해서 턱 끝이 앞으로 전진된 양이 없이 밑으로 처지는,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갸름하게 뾰족해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턱 끝이 매달려서 이중턱하고 경계가 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시행하는 게 이제 샌드위치 절골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운데 뼈를 빼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런 뼈를 이제 2번 잘라서 가운데 뼈를 빼내는 이런 방식이고, 이 아래쪽 노란 뼈를 위로 붙여주는 이런 수술이죠. 수술의 장점은 플라시스마 머슬이 보존이 되죠.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근육이 보존이 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뼈끼리 만나면 상대적으로 출혈이나 붓기가 조금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턱끝 축소술은 이쪽 부분이 골수가 다 캔슬러스 본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본 블리딩이 많이 일어나서 붓기와 멍이 조금 심한 그런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샌드위치 절골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출혈이 좀 적고 뼈끼리 만나서 지혈이 빨리 돼서 좀 뼈가 피가 좀 덜 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냥 잘라주는 거에 비해서 2번 잘라야 되니까 복잡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뼈 흡수가 이렇게 뼈를 잘라내고 붙여줬을 때, 고정을 해야 됐을 때,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 이런 부위에서 뼈 흡수가 일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노란 부분과 하얀 뼈에 경계가 생겨서 이쪽 부분에서 2차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2차각을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생기고요. 또 이쪽이 폭이 좁은 경우에 있어서 2차각을 또 잘라주게 되면 과도하게 폭이 좁아져서 조금 뾰족해지는 그런 단점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이쪽 하악 체부 쪽에 이쪽 뼈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갸름하게만 이제 뼈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이쪽 뼈가 없어지면 이쪽에 이제 입꼬리 내림근이 이제 달라붙게 되는데, 그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쪽에 이렇게 한물이, 피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목하게 패이는, 있던 입꼬리, 입가 주변으로 마리오넷 주름으로 이렇게 쭉 한물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운데 뼈를 뺐을 때는 지니오 하이드 머슬이나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에 손상이 발생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그림에서 이 부분 뼈가 잘려 나가기 때문에 이 근육이 붙어 있어야 되는 뼈 부위가 떨어져서 침 삼키는데 좀 힘들어진다거나, 또는 수술 후에 이 혀가 조금 얼얼하게 아프거나 또 이런 문제점이 조금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잘라냈을 때의 경우고요. 전체적으로 저걸 다 잘라내는 경우는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중복되는 데가 좀 있어서요. 조금 제가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크 전진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2차각 생긴다. 4mm 정도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맥시멈 한 6mm는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뼈 두께에서는 좋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슬라이딩 지니오가 종류가 조금 변형되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길이를 줄이면서 전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절골 라인을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줄어들면서 전진이 되거든요. 반대로 절골 라인을 이렇게 하면 길이가 늘어나면서 전진되게 되죠. 그래서 터크 전진술의 절골면을 어떤 각도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울기를 달리해서 이렇게 하면 길이를 늘리면서 전진도 하는 그런 수술로 저희가 그 절골 라인을 각도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터크 후진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굳이 효과적이지도 않고 얻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 불편한 것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진술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하시는 T졸고 네로윙 지니오 플라스티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터크 폭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턱, 이렇게 넓다란 턱을 갸름하게 만들 때는 효과적이지만 무턱에서 턱끝을 T졸고를 한다? 이거는 완전히 넌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삼아 턱끝 그러니까 T졸골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가운데 빨간 뼈를 빼내게 되고 양쪽 뼈를 모아서 2차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잘라주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전진도 약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폭도 줄이면서 전진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요런 데서 2차각, 뼈 흡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고정을 많이 해야 되는 장점이 있어서 금속 사용량도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근육 손상이 조금 생길 수는 있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턱끝 폭도 줄이면서 길이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길이는 줄이면서 폭도 줄이는 이런 식으로 T자에서 여기 빨간 뼈를 잘라내면서 폭 줄이고 길이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많이 했던 인형 라인 이런 거죠. 길이가 길어지면 더 갸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좌우폭 많이 줄이고 턱 모아서 길이도 조금 더 늘려주면 더 갸름해질 거 아니에요. 뾰족하게. 그래서 여기다 뼈 이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뼈 이식을 하면 길이가 좀 더 길어지니까 좀 더 길어진 모습으로 갸름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수술이 최근에 많이 시행이 됐고,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뼈 이식 부위가 매끈하지가 않고 막 생살로 덕지덕지 되는 경우도 있고 뼈 이식이 그렇게 나이스하지는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무슨 T절골이 만능이 돼버렸어요, 세상이. 근데 이건 완전 저는 반대하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뼈를 난도질을 해서 왜 나사못을 막 박아대냐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슬라이드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생긴 턱뼈를 T졸고를 해서 날씬하게 뾰족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2차각 제거하고 여기 2차각 제거하고 여기 뼈 자르고 여기 뼈 자르고 빨간 거 빼내고 그럼 이거 나사 고정하고 여기 플레이트 고정하고 이렇게 고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환자를요, 이 모양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잘라내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잘라내도 똑같은 결과가 없잖아요. 근데 왜 T졸고를 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 그림 보시고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T졸골이 만능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은 결과를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자르고 붙였다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기 얼굴을 객관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객관적으로 자기 얼굴을 판단하는 게 모든 의료 행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진단이 중요한데 그 진단이라는 과정을 환자분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본 걸로 자가 진단하고 수술 방법도 인터넷에서 대충 알아보고 그 중에 나는 뭐가 맞겠다 본인이 판단하고, 그리고 병원 가서 실제로 가격 상담만 하고 의사랑
괜히 뭐 친절한가, 뭐 맛집가 의사 있어요, 뭐 CCTV 돌아가요, 뭐 요런 것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 사러 다니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료실에서는 수술 얘기보다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게 지금 불만이고 그걸 해결하려면 요러요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까지가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수술 방법이 정해지고 수술이 되게 되면 부작용, 합병증, 수술 회복 기간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본시멘트 재료를 처음 사용하게 됐던 것 중에 큰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왜냐면 일단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는 중에 이렇게 생긴 보형물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100% 확신이 지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넣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넣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내가 수술 중에 수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 덧붙이거나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본시멘트를 택한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딴엔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러면 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가 제가 본시멘트 재료를 처음에 선택했던 이유예요. 그래서 그 재료는 수술 중에 덧붙일 수도 있고 수술 중에 잘라낼 수도 있고 갈아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제거는 실리콘이나 거의 비슷하게 편해요. 뭐 어렵지 않고요. 그냥 절개를 좀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지 실리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솔직히 좀 한두 개로 듣고 흘리거든요. 제가 이 일을 7년을 했고요. 2,000명 가까이 수술을 해서 뺀 분도 그래도 한 20명, 30명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제가 뺐을 때 문제가 있거나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런 말 하시면 조금 속상해요. 네. 하악 체부 볼륨을 채울 때 체부 부분을 날렵하게 할 수도 있나요? 요거 재밌는 질문인데요. 요거 제가 한번 답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이런 사진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형물을 디자인한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빨간 라인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빨간 라인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더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요 안쪽으로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보형물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요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날렵하게 만드는 건 얼마든지 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더 환자분한테 적절할 것이고 환자분의 만족도가 어느 게 더 높을 것이냐는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성형수술이 사실은 정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언제는 노랑머리였다가 언제는 까만머리였다가 언제는 파마머리였다가 언제는 스트레이트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 이게 얼굴을 수술을 어떤 머리 스타일 바꾸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지만 않으신다면 조금 상의해서 평생 이 얼굴로 갖고 살아야 되는 얼굴을 찾아가는 게 적절치 않을까 해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20대 때는 그 유행이어서 그 수술을 했고 30대에는 그게 싫어져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는 또 이렇게 하고 싶다. 저도 이제 의사 생활한 지가 좀 20년 가까이 돼가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를 저랑 같이 이제 겪는 환자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그 마음이 있고 지금은 이 마음이 있고 앞으로는 이 마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수술이라는 걸 그렇게 옷 갈아입고 헤어스타일링 바꾸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핸디캡을, 내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는, 좀 컴펜세이션 한다, 보완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어요. 저 병원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 잘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간혹 되게 화난다, 재수없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앞서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이런 공간에서는 아무 말 대잔치 해도 되잖아요. 막 저 이거 궁금해요, 이거 궁금해요 이러고 물어봐도 돼요. 근데 진료실에서는 환자 본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저한테 와서 괜히 확인하러 시간 보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학원도 아니고 무슨 뭐 성형 공부해서 뭐 하시려고요? 본인한테 해당되는 얘기만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이게 좀 주변 얘기들까지 다 확인하려는, 제가 환자분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돌다리도 건너려는 마음으로 확인하는 건 좋은데, 내가 건너야 될 다리는 한남대교인데 성수대교가 차가 막히는지 저게 페인트를 쳤는지 철근으로 진 건지 뭔지를 왜 궁금해하세요. 내가 건너야 될 건 한남대교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데 성수대교 상황은 왜 궁금해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용 문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성형이 너무 쉽게 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재수술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전에 저한테 수술 받고 어떤 환자분이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가격 절대 내리지 말고 더 올리라고. 그 이유가 저는 좀 마음이 저랑 좀 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가격이 싸지면 쉽게 접근하잖아요.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성형이 그렇게 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턱을 재건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다시 수술해서 재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한 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장점 아닌가요? 며칠 전에도 상담 왔을 때 제가 굳이 왜 하시려고 하세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어제도 사실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대요. 그래서 아니 근데 굳이 왜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느꼈어요. 제가 그 환자한테 그런 말을 했네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네가 해달랬잖아 이러고서 그냥 나도 핑계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발 빼도 그만일 텐데 내가 왜 그걸 가리키려고 싸우고 욕을 먹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사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해서 안 좋은 소리 들을 걸 뭐하러 돈 받고 수술을 시켜요. 무슨 영광을 주겠다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주말 저녁인데 편히 주무시고 다음 주도 활기찬 생활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한 폐렴 때문에 너무 걱정 많으시겠지만 위축받지 말으시고 개인위생 이렇게 손 씻고 양치하고 쓸데없이 사람들하고 이제 얼굴 맞대고 침축일 일 없게 만드시고 사람 많은 데 갈 땐 꼭 마스크 쓰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 한 주도 파이팅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